어머님은 워낙 순진하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면 돼요. 설령 의심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거예요. 평생 참고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요양 원행짐을 싸라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50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순간 진숙 씨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2년 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서울로 올라온 19살 이진숙에게 세상은 온통 낯설기만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보지 못했던 높은 건물들과 복잡한 도로, 그리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숙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았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온 진숙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 식당에서 만난 사람이 25살 박종태였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종태는 점심시간이면 늘 그 식당에 와서 된장찌개를 먹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구나. 힘들지? 종태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진숙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홀로 서울 생활을 하던 진숙에게 종태는 든든한 의지처 같은 존재였거든요. 몇 달간의 만남 끝에 1973년 가을 20살이 된 진숙은 26살의 종태와 결혼했습니다. 혼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구청에서 간단히 신고만 했지만 진숙은 행복했어요. 이제 내 가족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신혼 초 진숙과 종태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종태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부딪히며 일하는 남편을 위해 진숙은 새벽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였습니다. 저녁이면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한 병을 사다가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의 피로를 달래주곤 했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막걸리 한잔하면서 쉬어요. 진숙의 정성 어린 말에 종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나오. 1978년 종태는 동료 몇 명과 함께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때 진숙의 나이는 25살이었어요. 종태의 사업이 안정되기까지 진숙은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직원들 식사를 준비하고 심지어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에게 줄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했죠. 80년대 들어 종태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재개발 정책에 힘입어 건설업계 전체가 호황을 맞았거든요. 종태의 회사도 중소규모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진숙과 종태는 단칸방에서 벗어나 강남의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고 몇 년 후에는 서초동 30평대 아파트로 또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에 태어난 아들 준호는 진숙에게는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종태도 아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사업 확장으로 더욱 바빠져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숙이 준호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준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애썼죠. 우리 준호는 아버지처럼 성공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좋은 집 사드릴게. 초등학교 3학년이던 준호의 말에 진숙은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이 모든 고생과 희생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숙에게는 모르는 척하며
살아온 어두운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태에게는 몇 차례의 바람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알게 된 건 1995년 진숙의 나이 42살 때였어요. 준호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종태는 여직원들을 몇 명 채용했는데 그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동네 사람을 통해 진숙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설마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심이 시작되자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는 종태,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진 종태, 그리고 예전보다 진숙에게 차가워진 태도까지요.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소문이. 진숙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종태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 결국 진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준호의 대입을 앞둔 상황에서 가정에 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가정만 지켜진다면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부터 진숙은 모든 것을 혼자 삼키며 살기 시작했어요. 현재 진숙의 나이는 71살, 종태는 77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45살이 되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3년 전에 결혼한 며느리 윤소연은 38살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똑똑하고 예쁜 여자입니다. 어머님이 해주시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소연은 시어머니인 진숙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살갑게 굴었어요. 준호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자주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성공한 남편, 해외에서 일하는 유능한 아들, 그리고 효심 깊은 며느리까지. 하지만 진숙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종태의 과거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어서도 혹시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완전히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2024년 가을,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숙은 늘 그랬듯이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종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종태가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진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종태의 휴대폰에서 딩하는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게 시선이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진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님이 주무시면 연락 주세요. 발신자는 며느리 소연이었어요. 진숙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이런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진숙은 서둘러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진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메시지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오늘도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무시면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마치 진숙이 잠든 사이에 무언가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진숙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태와 소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연이 집에 올 때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눈빛,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연이 집에 와서 어머님, 아버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숙이 목욕하고 계신다고 말하자 소연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제가 잠깐 기다릴게요. 소연은 거실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숙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척하면서 소연을 지켜봤어요. 소연이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종태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어요. 소연이 왔구나. 종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어떤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숙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버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세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부쩍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있거든. 종태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답했어요. 진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종태는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꾸미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이 돌아간 후 진숙은 종태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소연이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준호한테서 뭔가 부탁받은 일이라도 있어요? 그냥 효심이 깊어서 자주 안부를 묻는 거지. 준호가 해외에 있으니까 대신 챙겨주는 거야. 종태의 답변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진숙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들렸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진숙이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기회가 올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종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워낙 순진하시니까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면 돼요. 진숙은 현관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종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대체 뭘 그렇게 걱정해요? 어머님은 의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진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50여 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과 친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가 자신 몰래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바보였나? 진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종태의 과거 바람기들을 묵인하며 살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진정으로 대처했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들켰다는 티를 내서는 안 되거든요. 진숙은 젊은 시절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의 아들인 김동혁 변호사가 생각났어요. 동혁은 지금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다음 날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혁아, 이모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이모.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혁은 차분하게 들은 후 말했어요. 이모,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김동혁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후 진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동혁이 조언한 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숙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에는 종태의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소연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진숙이 일부러 오늘 동네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 숨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소연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숙은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진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소연과 종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종태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종태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준호가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르잖아요. 소연이 종태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진숙이한테는 들키지 않을 거야. 워낙 순진하거든. 종태가 소연의 볼을 어루만지며 답했습니다. 나도 진숙이와는 진작에 마음이 멀어졌어. 이제 소연이가 내 전부야. 종태의 말에 진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쯤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소연이 종태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종태가 소연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진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화단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진숙은 평소와 똑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종태가 들어오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종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일 없었어? 라고 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진숙은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또 집에 왔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소연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소연아, 요즘 자주 오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니? 진숙이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과 아버님이 걱정되어서요. 준호 씨가 없는 동안 제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연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숙은 김동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아, 이모가 확실한 증거를 봤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모, 일단 침착하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녹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동혁의 조언을 들으며 진숙은 결심했어요. 다음 날 진숙은 용산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젊은 점원에게 손자가 유학가 있는데 집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작은 카메라 같은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점원은 친절하게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숙은 거실과 안방 등 주요 장소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카메라는 책꽂이 틈이나 화분 뒤편 같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녹음기는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일주일 후 진숙의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온 날 진숙은 일부러 마트 가서 장 좀 봐올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숨어 있다가 1시간 후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두 사람이 소파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화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여보, 진숙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자꾸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종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마요. 어머님이 뭘 의심하겠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사셨는데. 소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들키면 큰일이잖아. 괜찮아요. 설령 의심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하실 거예요. 평생 참고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소연의 말에서 진숙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진숙은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온 것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분노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단계라니?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들 말이에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 진단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던데요. 진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진숙 앞으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 두 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물론이죠. 제가 며느리니까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하면서 서서히 준비하면 돼요. 진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바보 취급하면서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혁의 조언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진숙은 김동혁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동혁아,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까? 이모,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해야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아. 제대로 된 결말을 보고 싶어. 김동혁과의 통화를 마친 진숙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만 모으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제 상대방의 진짜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야 할 때였습니다. 진숙은 며칠간 고민한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진숙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라고 종태에게 물어본 거예요. 뭔 소리야? 51년 됐잖아. 오빠는 무슨... 종태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맞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였지? 진숙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여보, 왜 그래? 준호잖아, 준호. 종태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숙은 일부러 건망증이 심한 척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렸다고 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몇 번씩 반복했습니다. 종태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집에 왔을 때 진숙은 또 다른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가씨, 누구세요? 우리 준호 여자친구니? 어머님, 저 소연이에요. 준호 아내요. 소연이 놀라며 답했어요. 아, 그래. 그런데 우리 준호가 언제 결혼했지?
진숙이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소연과 종태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당황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몰래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럴 줄 몰랐는데.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어. 종태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진숙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소연이 제안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 왜? 진숙이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소연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진숙은 속으로는 소연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래, 고마워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과 함께 병원에 간 진숙은 의사 앞에서 또 다른 연기를 펼쳤어요. 간단한 질문에도 헷갈리는 척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일부러 틀린 답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의사는 진숙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동네 의사 김승호였어요. 김 선생님, 잠깐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숙이 소연에게 물을 떠달라고 부탁한 사이 김승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은 멀쩡해요. 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치매 진단서가 필요해요. 진숙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김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서를 써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단서를 받은 소연은 기뻐했어요. 어머님, 초기 단계라서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진숙은 소연이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소연과 종태의 대화가 이를 증명했어요. 드디어 진단서를 받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소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종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간단해요. 어머님 병이 심해지기 전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돼요. 저희가 대신 관리하겠다고 하면 준호도 고마워할 거예요. 진숙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진짜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서류에 사인해 주셔야 해요. 무슨 서류인데? 진숙이 물어봤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서예요. 어머님 병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소연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진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위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자신의 모든 재산을 종태와 소연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치매 환자인 척해야 했기 때문에 뭐가 이리 복잡해?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소연이 도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50여 년간 모은 재산이 모두 넘어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진숙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진숙은 김동혁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혁아, 큰일 났어. 오늘 재산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모, 진정하세요. 혹시 등기 이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소연이가 내일 바로 처리한다고 했어. 그럼 시간이 없네요. 내일 오전에 바로 법원에 가서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김동혁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어제 저녁에 이미 등기 접수가 끝났어요. 재산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진숙은 그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나? 설마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건 아닐까요? 50여 년간 종태와 함께 일궈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온 것이 이런 배신으로 돌아올 줄이야. 그날 밤 진숙은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올라와 낯선 서울에서 적응하려고 애썼던 시절, 종태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날들, 아들 준호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진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순종적으로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바람기를 묵인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걸까요? 하지만 그때 진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동혁이라는 든든한 조력자도 있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숙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동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 어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라니? 그동안 모으신 증거들 말이에요. 불륜 증거와 재산 갈취 과정이 모두 녹음되고 촬영되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김동혁의 말에 진숙은 다시 희망을 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이모께서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재산 양도 과정에서 사기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진숙과 김동혁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진숙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료진단서를 다시 받아야 했어요. 김승호 의사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진숙은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종태와 소연은 재산 이전이 완료되자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몰래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소연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진숙이는 어떻게 하지? 계속 여기 두고 살 수는 없잖아. 종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되죠. 치매 환자라고 하면 쉽게 입소시킬 수 있어요. 소연의 차가운 말에 진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런데 준호가 알면 어떡하지? 준호한테는 어머님 병이 심해져서 전문 요양시설에 모셨다고 하면 돼요. 해외에 있으니까 자주 확인할 수도 없고요. 진숙은 그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연이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와서 진숙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머님, 이곳 어떠세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돌봐드려요. 소연이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왜 갑자기? 진숙이 놀란 척 물어봤어요. 어머님 병이 점점 심해지시잖아요. 저희보다는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면 회복도 빨리 되실 거예요. 진숙은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너와 준호가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소연의 거짓된 미소를 보면서 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진숙은 김동혁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동혁아, 이제 정말 위험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이모,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네요. 내일쯤 법원에서 소장이 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진숙은 평소와 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때였거든요. 오전 10시쯤 종태와 소연이 진숙을 요양원에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법원 직원이 서 있었어요. 박종태 씨, 윤소연 씨 계신가요? 법원 소장 송달입니다. 종태와 소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소장이 뭘까? 종태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고 돌아갔어요. 소연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진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했어. 뭐라고요? 종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소송을 걸었다고.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아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거든. 진숙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소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치매?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다고 했지? 진숙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모든 건 연기였어. 너희들의 진짜 본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기 말이야. 종태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너야, 박종태. 진숙이 종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50년 동안 내 바람기를 참고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 소연이 진숙에게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진숙이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게 날 위한 거라고? 그 순간 소연과 종태는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연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진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 너희들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불륜 현장도 촬영되어 있고 나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과정도 다 기록되어 있다. 종태와 소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종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평생 바보로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제대로 해볼 거야. 진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만나자고. 그 순간 진숙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진숙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태와 소연은 당황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진숙은 그런 두 사람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내심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모든 걸 녹음했다고? 종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는 동안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 진숙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진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진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종태도 진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50년 동안 고생시켜놓고 이런 배신을 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진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너희들이 진짜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들켜서 후회하는 척 하는 걸까? 며칠 후 김동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합의? 벌써? 진숙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재판에서 질 게 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모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합의를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을 공개해서 두 사람을 완전히 끝장내고 싶었거든요. 일단 재판을 진행해 보자. 그들이 정말로 반성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 있던 준호가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소연이 연락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진숙에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진숙이 아들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가 말하기로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담겨 있었어요. 진숙은 아들에게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의 불륜, 재산 갈취 시도, 그리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준호는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와 소연이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직접 확인해 보렴. 진숙이 준호에게 USB를 건네줬어요. 준호가 노트북으로 파일을 재생하는 동안 진숙은 아들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준호의 얼굴이 점점 충격으로 변해갔어요. 영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내가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를 바보 취급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대화를 듣고 나서 준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이야, 준호야. 진숙이 준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집에 들어왔어요. 준호가 온 걸 모르고 들어왔다가 거실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연락도 없이. 소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준호가 소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소연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당신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그게 무슨... 증거 다 봤어. 더 이상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종태도 집에 들어왔어요. 준호와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언제 왔니? 연락을 해줬으면. 아버지도 할 말이 있으시죠? 준호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종태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진숙은 아들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준호야, 진정해. 진숙이 아들을 말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진정하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을 보셨잖아요. 준호가 억울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소연이 무릎을 꿇으며 준호에게 빌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하지만 준호는 냉정했어요. 여보, 용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알아? 종태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어요.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이미 저와 엄마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냈는데. 진숙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후련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진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준호는 소연과의 이혼을 선언했고 종태는 모든 재산을 진숙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진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왜 법정까지 가려고 하세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끝내고 싶어. 더 이상 참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야. 진숙의 결연한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드디어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이진숙 대 박종태, 윤소연 재산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진숙은 김동혁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평생 법정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종태와 소연이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종태는 고개를 숙인 채 진숙을 쳐다보지 못했고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는데 복잡한 심정이 역력한 표정이었어요. 재판부 입정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선언과 함께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성민 판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김동혁이 먼저 원고 측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50여 년간 헌신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아내를 배신하고 며느리와 공모하여 치매 환자로 위장시켜 재산을 강탈한 계획적 범죄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사생활 침해를 통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들입니다. 또한 재산 양도는 원고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김성민 판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 증거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진숙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종태의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여보, 진숙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영상 속 종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님은 뭘 의심하겠어요? 평생 순종적으로 사셨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내의 배신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들 말이에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병원 진단서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소연의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종태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며느리니까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어요. 어머님께서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하면서 서서히 준비하면 돼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도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판사가 진숙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본인이 증언하시겠습니까? 진숙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평생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원고 이진숙입니다. 진숙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힘이 실렸어요. 김동혁이 질문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1973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몇 번 바람을 피웠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어요.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는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꼈습니다. 진숙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바보로 여기면서 저 몰래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던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김동혁이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이야.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요. 제가 평생 순종적으로 산 것이 이렇게 이용당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판사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윤소연 증거로 제시된 영상과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럼 불륜 사실과 재산 갈취 계획을 인정하는 겁니까?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판사가 종태에게도 물었습니다. 피고 박종태는 어떻습니까? 종태가 힘없이 답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진숙이 증인석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진숙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5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진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평생 희생하며 모은 재산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진숙이 종태와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방청석의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서서 말이야. 진숙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들도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판사가 최후 변론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주 금요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진숙은 후련함을 느꼈어요.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당당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김동혁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멋지셨어요. 판결은 분명히 이모 편일 겁니다.
진숙은 법원 계단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하지만 진숙에게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바로 판결 선고일이었거든요.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숙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진숙을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진숙 씨, 힘내세요. 정의가 승리할 거예요. 시민들의 응원 소리가 법원 앞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진숙은 김동혁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석에는 종태와 소연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종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늙어 보였고 소연은 한껏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지난주 소연과의 이혼 절차를 마친 준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판부 입정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선언과 함께 김성민 판사가 들어왔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0여 년간 참고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승부처였거든요. 2024가 보만 782호 이진숙 대 박종태, 윤소연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박종태와 윤소연은 원고 이진숙을 속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의료진단서를 이용했으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진숙은 판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특히 피고들이 원고를 치매 환자로 위장시켜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원고가 제시한 녹음 및 영상 증거는 피고들의 범행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들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종태와 소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판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들고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모든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합니다.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재산을 되찾게 된 거예요. 둘째, 피고 박종태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셋째, 피고 윤소연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진숙을 응원하러 온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한 여성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용기와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진숙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0여 년간 쌓였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법정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동혁이 진숙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모, 정말 축하드려요. 완벽한 승리입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동혁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동혁아,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법정을 나서는 길에 종태가 진숙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진숙이 종태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소연도 진숙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진숙은 그냥 지나쳤어요. 법원을 나선 진숙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마침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후련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진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준호야, 네 잘못은 아니야. 이제 우리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그로부터 한 달 후, 진숙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되찾은 재산 중 일부를 여성인권단체와 고향 안동의 작은 학교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양평의 전원마을로 이사해서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진숙은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진숙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떡이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말하자 진숙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마을 이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숙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차졌어요.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어요. 진숙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네. 진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진숙은 문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집에 도착한 진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어요. 5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진숙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겠다.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진숙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억눌렸던 50년의 한과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자유가 번지고 있었습니다.